책상에와 판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어떻게 지냈나요? 일단은 2주 연속 이군을 보고 있고요. 아, 보는 거 뭐 보기 싫어? 뭐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자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라도 안 보면 또 언제 보겠습니까? 네, 이군을 보고 있고, 굉장히 여유로워? 여유롭지 않아요. 힘들다고? 아니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즐겁고 행복한데 매일매일 뭐가 있어서. 이벤트가 항상 있어? 네, 매일매일 이벤트라서 뭔가 기가 빨렸어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름 그래도 좋은 쪽으로 일이 많은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 놓치고 있는 것조차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어쩌면 그냥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걸 수도 있지 뭐. 불안감인가? 뭐 꼭 놓치는 게 진짜 중요한 걸 놓쳤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 못 나왔을 텐데. 네. 그러니까 진짜로 뭐 좀 덜 중요한 건 놓쳐도 상관없고 솔직히 좀 여유 있게 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렇죠. 요즘에 그래도 마리아 막걸리요. 아니 뭐 좋은 거지 뭐. 그냥 큰 사건 없이 꼭 이렇게 그냥 일상을 잘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요즘에 날이 또 따뜻해가지고 그죠? 진짜 날이 풀려가지고 겨울에 좀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이랑 저녁은 또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 좀 많이 오르니까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밖에도 날씨 좋으니까. 나도 이번 주에 미세먼지도 풀렸습니다. 아니야 오늘 미세먼지 보세요. 오늘 심합니다 오늘. 네? 오늘 미세먼지 안 좋아 오늘. 그러니까 미세먼지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도 같이 풀려버렸다고. 풀렸다고? 그지. 오늘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좀 기승인데. 그래서 진짜 요새 좀 피부가 또 말썽이에요. 그래? 가렵고 막. 그러면 민감하구나 되게. 나 예민해가지고. 그런 건도 좀 불편하긴 하겠네. 꽃가루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부산 갔다 왔거든요. 출장 때문에. 부산이요? 부산 출장 왜 이렇게 놀라? 저도 부산 갈 예정이거든요. 언제? 저는 다다음 주? 그럼 뭐 놀러 가나요? 뭐 놀러도 가고 겸사겸사 합니다. 역시 아주 뭐 이렇게 영혼이 지금 자유로워가지고 그지? 난 일하러 갔다 왔는데 낮에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그 패딩 입고 갔었거든. 네. 근데 낮에 그 날이 덥더라고. 그래서 막 땀 흘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나나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까지 좀 감기 걸리지 않고 뭐 잘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해봅니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닉네임을 듣는 순간 어떤 에피소드를 좋아할지가 딱 떠오르는 그런 닉네임인데 반야 여시아문이라고 닉네임 쓰시거든요. 네. 그 부처님 이야기에 틈틈이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어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다. 내가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를 처음에 구상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와 좀 맞는 이가 아닌가. 프로필 사진도 무슨 그 귀여운 강아지 같은 걸 쓰고 계시던데 틈틈이 들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잘 꺼내가지고 뭐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지지난 시간에 그 팬더 기타 이야기 했었잖아. 그래서 팬더 2탄을 할까 딴 거 할까 하다가 딴 거 하기로 했어요. 팬더 이야기는 또 언젠가 할 일이 있겠지 뭐. 제가 전에 한번 그 하기로 예고했던 노자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노자 들어봤죠? 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 혹시? 노자 하면? 뭐 옛날에 책 제목 중에 어디로 간 노자 막 이런 시리즈가 철학책 시리즈가 막 유행했던 것 같은데. 뭐 어린이 서적 같은 거요? 어린이 소적은 아닌 것 같고 직장인 대상으로 아, 하는데 뭐가 한 노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봤던 도서관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남네요. 그죠. 좀 이렇게 현실에 지친 사람들한테 나름 좀 의미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노자가 뭐 그런 식으로도 쓰였을 것 같긴 하네. 이 양반은 기원전 5세기경의 학자 또는 정치인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 기원전 5세기가 그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현자들이 태어났던 시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석가모니 부처, 그 다음에 뭐 저기 외국 쪽에 가보면 소크라테스라거나 아니면 노자, 공자 등등 되게 좀 신비한 시대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아쉽기도 한 게 지금 같은 지구촌 시대였다라고 하면 당시에 소크라테스랑 부처님이랑 뭐 공자랑 노자랑 다 같이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활동했던 시기가 겹치니까 뭐 재밌는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노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사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조금 그나마 남아있냐면 그 중국의 사기라는 책에 기원전 2세기경에 사마천이 쓴 책 있죠. 거기에 노자전에 잠깐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나와 노자에 대해서. 노자는 이담이라는 사람이야. 이름은 이이 또는 이담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 이 할 때는 첫 번째 이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성씨 이씨를 말하는 거야. 낱낱도 저도 이씨잖아요. 그래서 그 성씨 이씨를 말하는 거고 뒤에 따라오는 이는 귀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뭔가 귀 쪽으로 좀 특이한 어떤 특징이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담할 때 담자도 그 귀가 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다 보니까 무언가 외형적으로 귀 쪽으로 좀 특징을 가졌던 그런 사람으로 추측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또 어떤 걸 또 주목해 봐야 되냐면 노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노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지? 이씨라고 나온단 말이지. 이씨 왜 이씨라고 했을까요? 네? 노자를 누가 노치라고 생각해. 아 그래? 너 그럼 공장 공시야? 공자도 공신데. 그래? 공장 공시야? 아니 일단은 어쨌든 노자를 왜 이씨라고 기록을 했냐라고 이런 것도 약간 추측이 많더라고. 자료가 정확히 없어가지고 쳐다보니까 노자의 어머니가 이씨성을 가졌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쓴 이씨가 무슨 이씨 쓴지 알아요 한자? 오얏이. 그죠? 오얏이 뭐죠? 나무죠. 무슨 나무야? 오얏 나무잖아. 오얏이 무슨 나무야? 오얏나무? 오얏나무는 오얏나무지. 오얏나무는 우리가 현대에서 자주 먹는 자두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 처음 알았어. 오얏나무라는 아, 그래? 게 자두나무야? 그러니까 오얏이라는 게 우리 말이고 자두나무 같은 것들을 오얏나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과일나무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선조들도 그런 과일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에 몰려서 살았던 그런 걸로 추측해 볼 수 있겠지. 갑자기 오얏 좋아졌다. 왜? 자두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무슨 30평생 동안 모르고 살다가 이제 알게 된 거야? 이제 아는 거지. 뭐 우리 방송에 좋은 취지에 맞네. 어쨌든 노자도 당시 태어날 때 이런 오얏나무 근처에서 태어났다 이런 썰들도 있는데 과거까지만 해도 이게 좀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현대에는 이 씨가 아니라 노 씨가 맞다라고 좀 보는 분위기가 주류해요. 막 그런 자료가 좀 있더라고. 이때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춘추 시대에는 이 씨란 성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대.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왜 굳이 이 씨라고 기록을 했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현대에는 노 씨가 맞다라고 보통 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도록 이 정도로 이름이 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되게 바람 같은 삶을 살다 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 주나라 말기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보면 주나라 왕실에서 일하던 공무원 같은 거였어. 거기서 이제 기록 같은 것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도서 책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뭐 사서라고 보면 되겠죠. 주나라 국립 왕실 도서관 사서 정도로 보면 되는데 당연히 일하면서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었을 테고 그지? 어떤 주나라의 옛날 법칙이라거나 예법 같은 것들도 많이 알았을 테니까 당시에도 선생님이라고 좀 이렇게 칭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주나라에서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주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 그러니까 노자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주나라에서 공무원 봉급받고 일하고 있는데 나라가 휘청하니까 공무원이면 뭐 만말로 연금 보고 일하는 건데 나라가 망하면 연금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나라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곡간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 가지고 서쪽으로 갔다. 함곡간은 기억해봐. 나중에 나올 거니까. 함곡간을 통해서 어딘가로 갔다까지가 노자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 같고 노자의 생애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뭐 기억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죠, 사실. 그래서 시간을 좀 때울 겸 또 다른 기록을 좀 찾아왔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노자가 공자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직접 만났던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있거든요. 노자랑 공자랑은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 이것도 뭐 기록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난단 말이지. 즉 공자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쯤에 노자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학자였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노자를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가르침을 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공자 나이 뭐 10살 때다 20살 때다 이런 기록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어떤 대화를 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좀 읽어보면 공자가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뭐 옛날 예법 같은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노자도 주나라 왕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선생님이니까 선배님한테 가서 이런 걸 좀 물어본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해요. 공자가 노자에게 묻습니다. 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공자가 했을 법한 질문이지. 노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부귀한 사람들은 남에게 재물을 주어 돌려보내지만 어진 사람은 말로써 돌려보낸다고 한다. 나는 부귀하지 못하니 어진 사람을 흉내내어 말로써 너에게 보내겠다. 공자 네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옛사람의 것인데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흙이 되었고 말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군자는 때를 만나면 뜻을 이루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고난의 길을 간다. 학식과 재능은 감추어져 있어 텅 빈 것과 같고 군자의 덕망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 너의 생각, 교만, 자부심 모두 헛된 것이니 모두 버려야 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좀 느껴지는 게 있나? 어떤 뉘앙스가 느껴진다든가? 첫째로는 뭐 당연히 노자의 사상이 좀 잘 보이는 장면이라 보면 되겠지. 노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가 이거 떠올리잖아요. 뭐 무위자연. 즉 왜? 나 트라우마 올 것 같아. 왜? 또 그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 오늘은 뭐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무의자연 진짜 오랜만에 들어. 번뜩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무의자연 같은 것들을 말했는데 위에서도 배움과 재능은 텅 빈 것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뭔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네가 궁금해하는 것 모두 옛사람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싶어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들 그것 다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거니까 옛날 것은 옛 것으로 그냥 두면 되고 네가 무언가 자꾸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꼰대말은 꼰대말 흘려 들어라 이런 말이야? 뭐 물론 비슷한 느낌 볼 수 있지. 어쨌든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느껴져. 또 부귀한 사람은 돈을 주어 돌려보내고 어진 사람을 말로써 돌려보낸다라고 했는데 노자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부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신 어진 사람을 흉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배운 게 많지만 내가 스스로 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대신 어진 사람을 조금 흉내만 내볼게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를 좀 남에게 내세우지 않는 그런 자세를 좀 실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라 이런 얘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이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너의 지식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 다 헛된 것이니까 버려라라고 했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좀 꾸짖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걸 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당시에 노자 앞에 서 있던 공자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공자도 나이는 노자보다 어리긴 하지만 나름 배운 것도 많고 제자도 많고 중국에서 유명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자 앞에 서 있었을 때 어쩌면 노자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좀 핏기 어린 애가 좀 자만하게 서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노자가 볼 때 요것 봐라라고 하면서 애가 분명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너무 그러면 또 사람들한테 조직해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어른의 입장에서 노자가 공자에게 좀 겸손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 당시에 공자가 좀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공자가 노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낱낱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선생님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선생님이 야 나대지 말고 겸손해 임마 라고 했어. 낱낱은 어땠을 것 같아? 어떤 나대는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나 또 그 사람과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나도 좀 겸손해야겠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난 그 나대는 사람이랑 정 반대로 가고 싶기 때문에 반복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공자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돌아오는데 이후에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그 공자에게 물어보거든요. 노자를 만났다고 하시던데 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대. 노자는 용과 같더라. 새는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을 치니까 나는 새를 잡을 수도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데
용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날아다니니 내가 잡을 수가 없다. 노자는 마치 용과 같더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자 입장에서도 노자의 말이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자를 칭송하고 있는 거니까. 노자는 이후에 뭐 이런 공자를 좀 뭐 비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노자의 생애였습니다. 진짜 저 정보가 별로 없나 보네요. 없어. 뭐 연대 같은 것도 없고 뭐 몇 살에 뭐 했고 이런 게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전설처럼 그냥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떠났다. 그럴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다다음 시간에 제가 할 도덕경의 약간 프리퀄 같은 느낌으로 도덕경의 어떤 배경이라거나 이게 뭔지 좀 간략하게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도덕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그 도가라는 도교 들어봤죠? 이런 거 약간 바이블 같은 거라 보면 되는데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불도 이런 게 있거든요. 유가, 불가, 도가 이런 걸 합쳐서 유불도라고 하지. 당연히 앞에서 말했다시피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빠질 수 없는 사상들이 되는데 유교는 좀 간단히만 보면 정치적인 학문이거든요. 통치자의 학문이자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 공무원이라거나 상류층, 지배층들이 출세하기 위한 학문이 되는데 정치적인 현실적인 성격을 띠는 거라 보면 되고, 불교는 좀 어때요? 정치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 일상생활에 좀 지침을 주는 가르침이라 보면 되잖아.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주고 그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면서 성장을 하는데, 정치적인 성격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말 그대로 종교죠. 우리에게 종교적인 성격 가르침을 주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도가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 현실에 대한 답을 주긴 해요. 단순히 보면 무의자를 얘기했지. 무언가 인위적으로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근본에 맞는 삶을 따라가라고 한 거니까 삶에 대한 지침, 즉 종교적인 성격을 주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똑같이 정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통치자가 강제로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따르는 대로 인간의 좀 근본적인 도덕심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즉 정치적인 성격, 유교적인 것 반이랑 삶의 지침 같은 불교적인 성격 반반 섞여 있는 되게 좀 특이한 그런 학문 체계라 보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좀 민가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어떤 뭐 산신령이라든가 이런 것 다 엮여 있는 사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아보면 좀 재밌겠죠. 도가는 노자가 좀 시초이긴 한데 이게 이후에 도교로 좀 되게 성장하거든요. 그때가 기원 후 한 2세기쯤 되니까 실제로 노자가 살았던 시기와는 좀 한참 뒤야. 이후에 민간 신앙이라거나 어떤 불로불사 또는 신선 이런 것들이랑 합쳐져 가지고 힘든 현실에 약간 도피처를 제공하는 사상으로 자리잡는다고. 그만큼 당시가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추측해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가가 도교로 변화를 하면서 종교적인 신화적인 성격을 크게 띠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도덕경, 노자가 했던 말과는 사실상 다른 거라고 봐도 무방해. 도교에서는 보통 태상노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도교에서 노자를 가르치는 칭호거든요. 태상노군. 노자라는 사람을 신격화시켜 놓은 거야. 불교로 치면 부처님 같은 위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노자랑은 상관이 아예 없어. 그냥 도교에서 노자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캐릭터화 시켜놓은 거니까 이게 어떤 신화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나중에 언제 한번 도교는 재밌으니까 한번 하긴 할 텐데 옛날에 봤던 그 만화 같은 거에도 많이 모티브가 나오고 뭐 그거 기억나요? 그 봉신연이 이런 거 기억나? 아니면 뭐 서유기 이런 거 있죠? 네. 봉신연이도 아마 난나도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뭔지 알 것 같아.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만화 같은 건데 거기다가 뭐 서유기, 뭐 손오공, 최유기 이런 거 전부 다 도가랑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다음에 언제 한번 시간을 빼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당시의 시대를 좀 잠깐만 다시 보면 이거 사실 도덕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재미로 몰라? 몰라. 봉신연이 몰라? 몰라. 이거 되게 투니버스에서 되게 엄청 유행했던 만화. 나 투니버스 못 봤다 했잖아. 만화책을도 못 봤어요? 네. 나는 약간 좀 생각보다 이런 거 잘 모르네. 그때도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인디 음악 듣고 놀았어 그냥? 아니 그때 밖에서 땅 파먹고 놀았다 왜? 이런 문물을 잘 접하지 않았군요. 아무튼 다음에 한번 할 얘기가 따로 있을 거야. 넘어갈게. 당시에 사회적인 흐름을 좀 봐야 돼. 이런 도가 같은 사상들이 왜 등장했는지 봐야 된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고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선사시대, 고대시대가 끝나면서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통 상고시대, 하은주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하은주 시대 들어봤어. 뭐 떠오르는 거 있어? 하은주 하면? 그냥 사회 시간에 겁나게 외웠어요. 그냥 들어만 봤던 맞기 걸로. 싫었어. 상고시대, 하은주 시대 같은 고대시대가 끝나다 보면 즉 이상적인 이런 것들을 고대 국가로 좀 치켜 세우게 되거든요. 신화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상고라는 게 그냥 뭐 천신, 하늘에 대한 신 같은 거라 보면 돼.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 같은 거 있죠. 하늘에서 환웅이라고 하는 신이 내려와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침도 주고 땅도 주고 막 법칙 같은 것도 주잖아. 그런 신화로 내려져 오는 고대 국가가 끝나면 우리가 잘 아는 봉건, 지주 경제가 발달하거든요. 지역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전에 고대 국가에서는 상제 천명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이죠. 신들이 인간을 다스리고 땅을 나눠주고 뭐 농사 같은 것도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경제라든지 사상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인간이 직접 자연도 파악하고 뭔가 해석해 보려고 하는 운동이 발생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음양 오행설, 뭐 태극, 무극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연을 자꾸 인간이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작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춘추전국 시대로 보면 돼. 저마다 땅에서 힘 좀 있는 놈들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해가지고 누가 땅을 많이 따먹나 경쟁을 하던 시기다 보니까 세상이 어땠겠어요? 혼란하겠지.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세상을 내가 한번 좀 안정시켜볼게. 내가 좀 정리해볼게 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낱낱이 이것도 기억나겠지만 제자백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자라고 하면 그 제자는 모두 이런 뜻이야. all. 그다음에 자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자, 노자 할 때 선생님을 뜻하는 거니까 제자 하면 모든 선생들, 백가 하면 뭐 100가지 집단이니까 당시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상가 집단을 제자백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자 어떤 말을 하면서 등장을 하냐. 이런 혼란함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질서를 만들고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유가라는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신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 뭐 그다음에 집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맡아가지고 이런 무질서함을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등장하는 거고 노자는 그런 거 안 좋다 이거야. 인위적으로 자꾸 똑똑한 놈들이 뭐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 안 좋으니까 인간의 좀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도덕, 마음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인간의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들의 하나하나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것들을 설파했던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이 없기도 해요, 솔직히. 어떻게 개개인의 마음에 다 바뀌겠어? 비현실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서로 좀 보완되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도덕경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당시 노자의 생각을 적은 것이 다음 시간에 읽어볼 도덕경이 됩니다. 도덕경이 당연하겠지만 노자가 정확히 언제 썼는지 또는 직접 썼는지 이런 것도 사실 알기가 힘들거든요. 기록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내려져 오냐면 노자가 말년에 함곡관을 통해 가지고 어디론가 갔다고 했잖아. 그 함곡관을 지키던 경비원이 있어요. 윤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들어봤어? 아니야. 아는 사람이 같아. 뭐 흔한 이름이긴 하지. 윤희라고 하는 경비원이 노자를 알아보고 선생님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노자가 그냥 쌩 깎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윤희가 막아서 마지막으로 갈 땐 가더라도 가르치만 하는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노자를 막아선단 말이지. 노자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경비원이 막아서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천자의 짧은 가르침을 남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게 도덕경의 등장 배경이거든요. 그 이후로 노자는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신격화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썰이 남아있고 도덕경이 이렇게 좀 되게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공방이 많아요. 저게 진짜다 가짜다 말이 많았는데 이후에는 좀 발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갑골문자 같은 데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노자가 당시에 직접 기록을 했던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요즘에 좀 합의를 하는 편이야. 왜 도덕경이라고 부르냐. 상하편으로 이게 구분되거든요. 상편 제일 첫 구절에 도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고 하편 제일 첫 구절에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약 5,000자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이고 총 81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덕은 어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강령 같은 거거든요. 즉 도덕경이라고 하면 원래는 도덕경으로 불리지 않긴 했어. 그냥 노자 이런 식으로 불렸거든요. 역사 속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상편 하편으로 구분해서 도덕에 대한 뜻을 담았다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록 같은 거 할 때 내가 노자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기록돼 있단 말이지. 즉 구분이 없이 전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노자서 또는 뭐 상하편 이렇게 불리다가 이후에는 그 중국 역사에 보면 유교라고 하는 게 되게 크게 성장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도가를 믿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계를 높이려고 도덕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좀 올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춘추 시대 말기쯤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인칭 시점으로 이게 썰을 풀거든요. 내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자가 직접 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과거의 책 중에는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이라고 기록을 한 걸 보면 이게 어떻게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힘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당시에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도자, 도덕경, 덕도경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지금의 도덕경이 남아있게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걸 읽어볼 거예요. 분량이 굉장히 짧다고 했잖아. 실질적으로 읽으면 뭐 한두 시간 하면 쭉쭉 읽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 너무 좀 함축적인 의미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좀 머리 아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드냐고 하면 뭐 한자의 특징이라 보면 되겠죠. 한자가 이제 표의 문자니까 당시 과거의 한자를 사용할 때만 해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점에 대한 구분이 없기도 했고, 또 품사 같은 구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해석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또 띄어쓰기 같은 문법 체계도 당시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가지고 뜻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해석하기도 좀 힘들고, 또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되게 짧은 분량의 집대성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음률에 맞춰가지고 좀 시같이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되게 미형적으로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숨어있는 뜻들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다고. 한자에는 워낙 다양한 뜻들이 많이 있잖아. 그 한자 하나에 막 수십 개 뜻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도라고 하는 한자 같은 걸 예로 보면 도에도 뜻이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당시에 노자가 살았던 시대의 이 도자랑 지금 쓰는 도자랑 또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도덕경에 도자가 한 7, 80번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이 도자를 썼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똑똑하신 분들이 다 해석을 해놓은 걸 읽어볼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면 됩니다. 노자라는 사람이 도덕경을 굉장히 짧게 남겼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상을 후대에 전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처님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자기 제자들에게 한 수십 년간 자기의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의 불경에 되게 내용이 방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시키기도 하고, 공자 같은 경우에는 동양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구되다 보니까 되게 자료가 많은데, 노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추구했던 무기자연의 삶처럼 가르침을 남긴다거나 제자를 남긴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어려운 것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좀 어떤 신비로운 존재로 남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노자 프리퀄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어떻게 들었나요? 진짜 프리퀄처럼 들었습니다. 뭔가 더 들어가는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구나. 오늘은 그냥 되게 그냥 인물사 같은 가볍네요. 느낌이고요. 간결하게. 간결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리고 노자 그 검색을 해봤어요. 저도 그 노자 명언 10선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좋네요. 필사하고 싶어요. 그게 다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다음에 제가 혹시 썰 풀 때 또 이렇게 마음에 담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씩 또 기록해가지고 하나 말해도 돼요? 7번. 해보세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저 이거를 제 인생 모토거든요. 지금만 살자. 현실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할 때 또 낱낱의 마음에 또 들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약간 노자의 삶이 낱낱이 추구하는 삶과 또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됐네요.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